안녕하십니까. AI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공신경망이 진행되는 원리와 우리가 직접 AI 모델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AI는 포괄적인 범위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 그리고 그 내부에 딥러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제작할 CNN 욜로 모델은 딥러닝에 해당되는데요. 딥러닝의 정의, 인공신경망 기반의 모델입니다. 신경망은 이제 사람의 뇌 구조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뇌 구조를 보시면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에서의 신경망은 이런 사람의 뇌 구조를 연결하는 방식을 모방한 건데요. 신경망은 생물학적 뉴런이 함께 작용하여 현상을 식별하고 옵션을 평가하면서 결론에 도달한 방식을 모방한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인간의 두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머신러닝 프로그램 또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인공신경망을 구성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신경망은 노드 계층 혹은 인공 뉴런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노드, 오른쪽 사진에는 주황색과 같이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다른 노드, 뉴런들과 연결이 되면서 고유한 관련 가중치와 임계값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노드, 뉴런이 출력이 지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해당 그 노드가 활성화되어서 네트워크의 다음 계층, 지금 이 계층에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는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다음 계층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서 다음 뉴런이 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되어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신경망은 크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인풋 레이어라는 게 입력층, 그리고 히든 레이어 두 가지가 이제 은닉층, 출력층은 아웃풋 레이어로 나누어집니다. 입력층의 노드, 노란색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받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픽셀 값 같은 게 받아오는 입력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은닉층의 노드, 주황색 노드에서는 입력층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해서 패턴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자리 엣지를 감지하는 등 그런 이제 특징들을 학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과 초록색 은닉층들을 지나서 출력층인 하늘색 노드에서는 최종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고양이 강아지 사진을 인풋으로 넣었다면 이 이미지가 고양이 사진인지 강아지 사진인지 분류하여 최종 답안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신경망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번 학습함에 따라 정확성을 개선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컴퓨터에 적용시키면서 이미지 인식의 경우 사람의 수동 식별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신경망, 그 중에서 인공신경망 ANN 혹은 시뮬레이션된 신경망 SNN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시로 이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유튜브 알고리즘들이 모두 다 이런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AI 모델입니다. 이런 신경망에는 두 가지의 데이터 학습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순전파 forward propagation이 있으며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역전파 backward propagation이 존재합니다. 이런 형태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학습하는 이유는 에러 값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에러 값, 즉 이 손실은 순전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거쳐서 나온 출력값, 즉 예측값이죠. 그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넣었던 그 실제 정답과 이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의 차이를 에러라 하고, 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계산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 과정을 역전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답을 바탕으로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을 더 학습해야 되는지를 그런 역방향 계산을 하는 것을 역전파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경망은 각 개별 노드를 입력 데이터, 가중치, 편향 또는 임계값, 그리고 출력으로 구성된 자체 선형회귀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용어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신경망을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2개의 강의에서 3개의 강의 동안은 계속해서 실습을 하면서 이런 신경망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필요한 용어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임계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계치란 입력값이 특정 수준을 초과할 때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활성화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신경망에서 제가 노드가 일정 임계치를 넘어야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뉴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의 출력 아웃풋이 이제 특정 임계치를 threshold라고도 하죠. 그거를 넘어야 합니다. 이 임계치 역할을 활성화 함수가 수행을 해주는데요. 이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는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즉 뉴런의 출력 값을 결정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활성화 함수에서 뉴런이 활성화가 된다면 1을 출력하고 비활성화가 된다면 0을 출력합니다. 즉 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앞 뉴런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뉴런을 활성화할지의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임계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데요. 이 활성화 함수의 종류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활성화 함수의 종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용어들도 많을 거리라 생각되는데요. 실제 필요한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예정이니 좀 간단하게 듣고 어차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은 내용들 활성화 함수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바로 실습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단어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걱정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 중에서 시그모이드는 매끄러운 곡선 형태를 가진 활성화 함수인데요. 오른쪽과 같은 식의 함수로 뉴런의 신호값에 따라서 0에서부터 1까지 임의의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이 미분이 가능해서 추후 설명드릴 경사하항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매끄러운 곡선을 가지므로 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입력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시그모이드 함수의 기울기는 매우 작아집니다. 이는 오차를 다시 잡아주는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학습이 느려지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력값이 0이나 1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보시면은 0이나 1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입력값에 대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출력값 중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시그모이드의 함수의 한계를 보완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한 함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인데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이제 아까는 0에서 1까지였다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비선형 형태로 변형하는 함수이며, 출력값 데이터의 평균이 0으로 되어 있어서 학습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모이드에서 일어났던 출력 중심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런 기울기 소실 문제는 완화가 되었지만
동일하게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것도 동일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런 것들 시그모이드나 이런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은닉층에는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렐루, 저희가 아마 실습에서 주로 많이 이용할 함수인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렐루 함수인데요. 이 렐루 함수는 저희가 추후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될 활성화 함수입니다. 렐루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이 0 이하일 경우 0을 출력하고 0 이상일 경우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렐루 함수는 단순한 계산 maximum 0x, 즉 0과 입력 중에 가장 큰 값을 배출하는 단순한 연산으로 학습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은닉층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기울기 소실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요. 이 렐루에서는 덜 발생하는데 전에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학습이 느려지는 문제를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말이죠. 기울기는 각 점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시그모이드를 미분했을 경우에는 초록색 그래프처럼 0에서 멀어질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렐루 함수는 반대로 입력이 양수일 경우 미분값이 1입니다. 따라서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소실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이 없어서 학습이 느려지는 문제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데요. 음수값을 받으면 항상 0으로 반환 안 하고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리키-렐루입니다. 리키-렐루는 일반적인 렐루 함수에서 약간 보완이 된 함수입니다. 렐루일 경우 음수일 때 완전히 0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음수에서 뉴런이 비활성화가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리키-렐루에서는 음수분에 약간의 기울기 알파를 두어서 이 문제를 방지하였습니다. 렐루의 단순하고 학습이 빠르다는 그 장점과 음수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한 활성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은닉층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함수인데요.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분류 문제에서 출력층에 주로 사용이 되는 활성화 함수인데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입력값을 확률 분포로 변환하며 모든 클래스의 확률 합이 1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클래스를 예측 결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때 이런 다양한 클래스를 분류할 때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활성화 함수는 어디에 쓰이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모델은 세 가지의 층이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성화를 시키는지 시키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이 활성화 함수는 각 층에 각각 사용이 됩니다. 먼저 입력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신경망의 다음 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은닉층에서부터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실습을 진행할 것인데 실습 코드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인닉층에서는 렐루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리키-렐루,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등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출력층에서도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소프트맥스 함수로 다중 클래스 분류, 즉 세 가지 이상의 분류 모델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합니다. 입력값의 합이 1이 되도록 변환하여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는 함수였죠. 그리고 시그모이드도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출력값을 0과 1 사이로 변환하면서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진분류 모델에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활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부터 AI의 이론들을 다루지만 좀 어려운 단어들이나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부분들을 건너뛰고 압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되는, 더 자세하게 깊게 알아보실 분들은 찾아봐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Q&A를 주셔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로 이제 저희가 목적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하는 목표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각각의 층에 어떤 활성화 함수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은닉층의 렐루를 사용을 하고 그 렐루는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출력층에서 소프트맥스를 함수를 사용을 하고 소프트맥스 함수가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이용되는구나, 시그모이드는 이진 분류에서 주로 이용되는구나, 그리고 은닉층에서는 렐루랑 리키 렐루가 주로 이용되는구나, 이 정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층들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하는 부분까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고 간단하게 저희가 실습을 진행할 MNIST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NIST 데이터셋, Modified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of and Technology라는 뜻인데요. 이 데이터셋은 손글씨 숫자 이미지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터셋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텍스트 파일을 쓴 게 아니라 손글씨로 그려져 있고요. 이 손글씨의 숫자 이미지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만든 것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벤치마킹하는 데 있어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데이터셋은 손글씨 숫자 인식 문제를 다루면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저희는 4가지의 활성화 함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코드는 좀 간단한, 정말 간단한 기초 AI 모델, ANN 모델인데요. 바로 구글 콜앱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바로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점은, 코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인 이론을 전체 다 배우고 나서 추가로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가중치나 그런 이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물론 이번 실습에서는 제가 그런 단어들을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론 부분들, 이론만 쫙 다 듣고 나서 넘어오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듣고 넘어가는, 그냥 내가 활성함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듣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실습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오픈CV에서 강좌를 진행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맨 윗줄 보시면은 matplotlib library,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그래프를 그럴 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TensorFlow라는 부분인데요. 이 TensorFlow는 기본적으로 AI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API,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텐서플로우에서는 MNIST 손글씨 대용량 데이터셋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MNIST 데이터셋은 방금 전에 말씀을 했었죠. 손글씨 데이터셋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진행을 해주시면은 텐서플로우를 바탕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분류 모델을 할 때 저희가 이미지가 있으면 라벨, 즉 정답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MNIST 데이터셋을 가져올 때, 지도학습에서 가져올 때 훈련용 이미지, 트레인 이미지, 그리고 훈련용 트레인 이미지에 대한 라벨들, 정답을 가져오고,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를 훈련을 했으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훈련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푸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제 사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 이미지랑 테스트 라벨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규화 과정을 거쳐줍니다. 이 정규화도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냥 255로 나눔으로써 저희가 0부터 0에서 259까지 되어 있는 픽셀 값들을 0과 1 사이로 정규화를 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이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모델들 저희가 배운 부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definition은 저희가 저번에 오픈스피 마지막 강의에서 했었는데요. definition create model 이라는 함수로 제가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activation function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가 달라지겠죠. 저희는 일단은 은닉층에 어떤 활성화 함수를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 함수는 이렇게 은닉층에 이제 들어가거나 출력층에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입력층 모델 보시면은 모델을 입력층 인풋 부분 그리고 은닉층 그리고 세 번째로 출력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풋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NIST 데이터셋을 28 이미지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풋 쉐이프 인풋 때는 데이터의 크기를 모양을 28,28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튼을 해서 평탄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 평탄화 작업도 추후에 할 거지만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벡터로 변경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덴스, 이 레이어, 은닉층의 이 부분에 이제 받기 위해서는 이제 플래튼을 통해서 2차원에서 1D, 2D를 1D로 변경해서 덴스 레이어로 연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덴스는 또 은닉층과 출력층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각 뉴런이 이전 층에 있던 모든 뉴런과 연결되는 완전한 연결층을 의미합니다. 입력층의 모든 뉴런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는 가중치와 편향을 포함하여 각 뉴런은 입력값의 가중합에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값을 출력합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가중치, 편향 그런 내용도 추후에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활성화 함수가 바뀌면 바뀔수록 어떻게 바뀌는지 함수의 정확도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예상하고 맞는지 검증하는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입력층에 뭐 얘기했었고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했는데 출력층 저희가 소프트맥스 함수랑 시그모이드 함수를 두 가지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MNIST 데이터셋은 0에서 9까지 분류하는 문제이므로 10개의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10개의 클래스면은 이진 분류가 아니라 다중 분류입니다. 다중 분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소프트맥스 함수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했고 이제 그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앞에 있는 숫자는 그 클래스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냐 은닉층에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모델을 만드는 컴파일 과정이고 이 부분도 추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과정들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훈련하는 과정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에 일단 리키렐루는 이 케라스에서 지원을 안 해서 따로 정의를 했고요. 먼저 렐루, 시그모이드,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밑에 리키렐루까지 네 가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AI 모델 쓸 때는 여기다가 그냥 렐루 써주시면은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으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피니션들 다 해주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줍니다. 보시면은 학습이 하나씩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각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학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학습이 총 5번 진행되는데 F폭이 5번이라서 5번 진행되는데 5번씩 모두 다 완료가 되면은 그래프로 비교하는 코드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는 코드 설명을 거의 안 했어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집중적인 게 아니라 활성화 함수를 바탕으로 내가 이 데이터셋이면 어떤 활성화 함수가 적합할지를 찾는 데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상 검증 단계라고 했지만 검증도 정확도와 그리고 에러 값, 로스 값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지만 이제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활성화 함수를 했을 때 렐루를 썼을 때 정확도가 몇이 나오고 시그모이드를 썼을 때 또 몇이 나오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썼을 때는 얼마나 나오고 리키렐루를 썼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를 비교하는 과정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도중에 렐루가 됐는데요. 렐루까지도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런타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GPU를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런타임이 GPU, T4 GPU로 사용되지 않으시면은 CPU로 되어 있으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하시고 천천히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렐루 활성화 함수 테스트의 정확도 최종적인 모델은 0.9765였어요. 시그모이드는 0.9690입니다. 약간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학습이 다 되었는데요. 지금 렐루에서는 0.9765, 시그모이드는 떨어져서 0.9690,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0.9740, 그리고 리키렐루의 경우 0.9775. 이렇게 해서 리키렐루가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활성화 함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잘 맞춰서 확인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렐루, 리키렐루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제 정확성 테스트까지 엠리스트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가중치, 막 편향, 손실, 로스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이 실습 코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로스도 비교하는 것을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AI 2강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